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025 7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2025 7월 4주차 박스오피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박스오피스. 이번 주 들어서 전지적 독자 시점이니 판타스틱 4니 신작들이 대거 개봉을 했지만 지난주에는 모두가 주목할 만한 신작은 딱히 없었죠. 제가 진격의 거인 1기를 요봄남봄 에피소드로 다룬 주된 이유기도 하고요. 기존 개봉자들 간의 흥행 질주, 그 승자는 역시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다 그랬던가요? 전주 4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성공한 F1 더 무비가 개봉 4주차에 1위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주말 관객 수 33만 명, 대본 작성 시점인 수요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97만 명 돌파하며 200만 관객을 향한 레이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좌석 판매율 또한 31.9%로 톱 10 작품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저력이 대단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과 판타스틱 4가 초반 흥행 레이스에서 기선을 잡지 못한다면은 F1 더 무비에게 따라잡힐 걱정 단단히 해야겠는데요. 2위는 기생충을 꺾고 북미 극장가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둬들인 영화에 등극한 왕중왕 킹 오브 킹스입니다. 주말 관객 수 30만 명, 누적 관객 수 44만 명입니다. 종교 영화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가족 관객, 종교시설 단체 관람 등 꽤나 넓은 관객층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죠. 또 종교 영화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은 재관람률이잖아요. 그 힘으로 웬만한 실사 한국 영화 1주차 성적의 배가 넘는 관객 수를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관객 수 100만까지 넘으면은 어디 보자,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최근 100만 관객 수를 넘긴 작품이 저 롤린스가 관람하고 이거는 영화가 아니다, 굿즈 팔이용 광고다, 감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20년대생들과 전면 전쟁을 선포했던 바로 그 광고 사랑의 하츄핑이 최종 관객 수 100만을 넘긴 가장 최근 국산 애니메이션인데 킹 오브 킹스가 하츄핑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 사람 피가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이 언제죠?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둘 때죠. 킹 오브 킹스에 밀린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이 주말 관객 수 20만 명 동원하며 3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37만 명 넘겼고요. 찾아보니 이번 코난 극장판 일본에서는 시리즈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오른 작품이라 합니다. 한국에 개봉했던 최근작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흑철의 어영 각각 최종 관객 수 75만 명, 80만 명 기록하면서 나란히 한국 내 시리즈 흥행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척안의 잔상은 이에 준하는 흥행 성적을 일궈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주말 동안 19만 9천 명 동원한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4위로 밀려났습니다. 주말 관객 수는 207만, 200만 관객 돌파 성공했습니다. 전주 대비 하락폭이 50%가 넘습니다. 극장 상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그래도 공룡인데 큰 극장에서 공룡의 포효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위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영화와 동일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죠. 19만 1000명 불러 모은 노이즈입니다. 누적 관객 수
153만 명 돌파했습니다. 160만 돌파, 나아가 170만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흥행세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는 슈퍼맨이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 관객수 13만 명, 누적 관객수 80만 명입니다. 기존 개봉작 F1 더 무비, 쥬라기 월드에도 밀리는 판국에 전독시의 또 다른 히어로 영화 판타스틱 4까지 개봉하게 됐으니 100만 돌파는 힘들어 보입니다. 극장에서 관람하시기를 희망하셨던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어요. 7위부터는 주말 관객수가 10,000명대로 떨어지고요. 도라에몽 극장판, 괴기열차 등등 순위입니다. 북미 박스오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슈퍼맨이 5,800만 불 벌어들이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미 누적 수익 2.3억 불, 전 세계 수익 4억 불 돌파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블록버스터 영화는 북미와 해외 수익 간의 비율이 4대6 정도로 나뉘는 편입니다. 당장 이전 슈퍼맨 솔로 영화였던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 북미 수익이 2.9억 불, 해외 수익이 3.8억 불였던 것에 반해 슈퍼맨은 지금 흥행 흐름만 보면은 북미 수익이 해외 수익보다 높죠. 기대만큼 해외 흥행이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객들의 반응이 그나마 걱정했던 것에 비해 좋은 것을 위안 삼아야만 하는 걸까요? 쥬라기 월드도 슈퍼맨 따라 2주 연속 같은 순위 2위 사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주말 수익 2,300만 불 기록하면서 북미 누적 수익 2.7억 불, 전 세계 수익 6.5억 불 찍었습니다. 보세요. 북미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높죠?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슈퍼맨 거참. 쥬라기 월드 다가오는 8월 초 VOD 공개 전까지 공룡 피 뽑듯이 극장에서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고 퇴장할 모양새입니다. 3위 자리는 이 쥬라기 시리즈만큼이나 추억의 IP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가 차지했습니다. 주말 3일 동안 1,200만 불, 전 세계 수익 2,400만 불 벌어들이면서 제작비 1,800만 불을 개봉 첫 주 만에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리메이크, 리부트, 프리퀄 이런 거 아닙니다. 97년에 개봉해서 대흥행을 거뒀던 동명 작품의 후속편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속편 입니다. 시리즈 3편격인 거죠. 당시 출연했던 그때 그 배우들 제니퍼 러브 휴잇,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 배우 등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가가 썩 좋지 못합니다. 흥행세로 보아 손익분기점은 넘겠지만은 그 이상의 유의미한 기록은 남기기가 힘들 것 같네요. 추억의 IP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스머프가 1,100만 불을 기록하면서 4위로 데뷔했습니다. 전 세계 수익은 그의 3배에 달하는 3,300만 불을 찍었고요. 이전에도 스머프 극장판이 꽤 있었죠. 국내 개봉명 개구쟁이 스머프 1편, 2편, 그리고 스머프 비밀의 숲 등이 있었는데 이번 스머프 그냥 스머프, 원제도 정관사 더를 뺀 스머프, 얘는 리부트입니다. 기존 스머프 극장판 3편까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 제작사 소니 애니메이션이 스머프 영화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됐대요. 최근 파라마운트가 스머프 쪽과 영화화 계약을 맺게 되면서 새로운 스머프 극장판이 탄생하게 된 거죠. 뭐랄까 20세기 폭스 버전 판타스틱 4가 3편이나 존재하는데도 마블 버전 판타스틱 4가 기어코 나오게 된 거랑 비슷하달까요? 소니와 파라마운트의 관계가 폭스와 디즈니처럼 인수합병된 건 아니긴 하지만 정황상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새로운 스머프 시리즈의 첫 시작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제작비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보다 배가 많은 5,800만 불이나 들어갔는데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파라마운트 지금쯤 쓴입을 다시고 있겠는데요. 5위부터는 100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980만 불 벌어들인 F1 더 무비가 5위로 전세계 수익 4.6억 불 넘겼고요. 6위는 540만 불 챙긴 드래곤 길들이기 전세계 수익 5.9억 불
달성했고 7위가 눈길을 끕니다. 영화 모비우스 연출 맡을 뻔했던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 에딩턴 7위로 데뷔했습니다. 아 감독 작품이 늘 그래왔듯 이번 작품도 호평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 수익이 420만 불에 불과해요. 제작비 2,500만 불에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데뷔작 영화 유전이 제작비 900만 불, 북미 최종 수익 4,400만 불, 미드소마 제작비 이번에도 900만 불, 북미 최종 수익 2,700만 불, Bo is Afraid 제작비 확 뛰어서 3,500만 불, 북미 최종 수익 800만 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반등 모먼트가 절실했는데 어째 영화 작전의 명대사 바닥인 줄 알고 산 사람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이 대사가 아른거리는 건 저뿐인가요? 아하, 아 감독님. 이 거듭된 흥행 실패 역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커리어 연장을 위해서라도 마블 영화 한 편 하시는 게 7월 넷째 주 박스오피스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감독님 코인 투자 해보신 적 없으시죠? 84제곱미터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는 동명의 일본 영화의 한국판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연출을 맡았던 김태준 감독의 신작입니다. 각본도 김 감독이 집필을 했는데 스마트폰 시나리오 집필 당시 본인이 실제 시달렸던 층간소음 경험에서 아이디어가 우러나왔다 합니다. 영화 내용처럼 새벽마다 윗집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왔대요. 애들이니까 조심조심 한다 해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나자마자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를 했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번 딱 한 번 소음이 난 건데 바로 아랫집에서 찾아 올라오니까 약간 억울하죠. 그래서 다음에 윗집에서 또 소리가 나자마자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소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때 층간소음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기획해보자 결심했답니다. 애초 기획은 가제가 공동주택이었고 층간소음을 다룬 소동극이었다 합니다. 초고가 완성된 날 문제의 윗집이 이사를 갔는데 그날 새벽에 또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래요. 이거는 윗집 아랫집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취재하다 보니 부실공사가 어떻고 영끌족이 쳤떻고 부동산 대책이 이렇고 온갖 사회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층간소음을 단순 오락적 소재로 쓰면 안 되겠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기획을 틀었다 합니다. 그 결과 배경을 공동주택에서 84제곱미터 국민평수 32평 신축 아파트로 바꿨대요.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구축 아파트라 층간소음 원인이 아파트가 낡았으니까 쏠릴까봐 신축으로 바꿨답니다. 공동주택에서 신축으로 바꾸신 것까지는 뭐 좋긴 한데 그냥 원래 기획대로 소동극 하시지 왜 괜히 판을 키워갖고 이 부분은 추후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84제곱미터 출연 배우로는 2025년 올해에만 벌써 5작품씩이나 선보이고 있는 강하늘 배우, 영화 스트리밍의 야당의, 드라마 당신의 맛의, 오징어 게임 3에 다시 영화 84제곱미터까지 개봉 및 공개 타이밍이 공교롭게 2025년에 쏠리게 된 것일 테지만 열릴 중이다 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영화 야당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3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영화 스트리밍과 드라마 당신의 맛은 아쉬운 성적을 남겼죠. 이에 대해 강하늘 배우는 성적표는 오래전에 내려뒀다. 돌이켜보면 흥행 성적은 기억에 안 남더라. 흥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재미있게 찍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재미있게 촬영에 임했던 현장이더라. 현장이 별로면 그 작품을 떠올리기도 싫다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아유, 건강한 마인드시네요. 영화 속 우성처럼 층간소음 가해자로 오해받은 적이 있다는 서현우 배우.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자는데 바빠 자기 사는 건물에 층간소음이 있는지 몰랐대요. 어느 날은 지방 촬영가 있는데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상황을 설명을 해서 오해가 풀리고 어떻게 저떻게 잘 끝나기는 했는데 김태준 감독처럼 서현우 배우도 층간소음이 단순 윗집 아랫집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아유, 이 지방 촬영 가 있을 때 연락이 와서 다행이었지. 서현우 배우가 때마침 그때 집에 계셨으면은 난리가 났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출연 배우로는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여자조연상 2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염혜란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2021년 코로나 시국이 한창이었던 때 서울에 있는 한 부동산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강하늘 배우가 맡은 노우성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지방 출신인 우성은 상경 후 번듯한 직장에 다니기까지 고시원, 반지하 등등을 전전하면서 서울,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요. 부동산 불패 신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희망을 가득 안고 은행 대출에 퇴직금 중간 정산 등 직장인으로서 땡길 수 있는 모든 돈을 총동원하여 11억 원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원래는 10억 9천이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오는 그 짧은 시간에 1,000만 원이 올랐어요. 더럽고 안 이꼽지만은 부동산 불패 신화 대한민국에서 1,000만 원? 야, 한 달만 있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메꿔 라는 마음에 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3년 후 11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는 8억 원대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미래를 약속했던 아내와는 파혼하게 됐고요.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의 원리금 갚느라 낮에는 회사, 밤에는 배달 알바 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는 오르기만 하고 야속한 하루하루가 계속됩니다. 배달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우성의 집 1401호 문에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우리 애가 고3인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주의 좀 해달라. 아랫집 1301호가 붙여놓은 내용들이에요. 아이씨, 뭔 개소리야. 내가 아닌데. 하고 집에 들어와서 우성 자는데 새벽에 위층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 쿵쿵 소리, 잠에서 깨게 되죠. 현관문에서도 때마침 쿵쿵쿵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쎄한 분위기 뽐내는 1301호 주민 아줌마가 포스트잇을 문에 막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성이 이제 곧장 나가가지고 내가 낸 소음 아니라고요 라고 하죠. 그러자 그 전까지는 짜증 섞인 표정이었지만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던 1301호 아줌마 표정이 싹 돌변하더니 우성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아까만 해도 나던 소리가 안 나요. 우성 입장에선 환장하죠. 그래도 계속 이거 왜 이러지? 어쨌든 나 아니에요 라 말하는데 1301호 아줌마, 너 우리 임대 아파트라고 무시하는 거지? 에? 그 뭔 소리? 너 우리 집 아저씨 오면은 큰일 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빡돈 우성 그대로 1501호로 향합니다. 온몸을 뒤덮은 문신에 선명한 칼빵까지 나 있는 서현우 배우가 분한 영진호가 준우를 맞이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씩씩거리던 우성은 이내 공손한 자세로 층간소음이 조금 나가지고요. 조심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호, 나는 아니라며 나도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환장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새벽에 우성은 16층을 찍고 17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701호에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은 섹스도 해봤겠네요. 노우성씨,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 물어볼 것만 같은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연로한 아내와 살고 계십니다. 딱 보니 뭔가 이 집이 소음의 근원 같은데 따지기가 좀 그렇죠. 결국 이 사안을 중재해줄 주민대표 염혜란 배우가 맡은 전은화가 살고 있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우성은 향합니다. 알고 보니 은화는 1301호의 집주인이었어요. 자기도 예전부터 그 사람들 별로였다. 요 앞에 GTX 들어설랑 말랑 하는 판에 괜히 소란만 나면은 이거 곤란해지니까
우성씨가 좀 참아달라. 2달 후면은 1301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내가 내쫓아 버릴게. 아파트 실소유자들끼리 진짜 아파트 주민들끼리 으쌰으쌰 할 때 아니냐 라면서 우성에게 그간 고생했다며 돈봉투도 쓱 내밀어 줍니다. 가뜩이나 빚 갚느라 쪼들리는 우성은 냉큼 돈봉투를 받아 들고 그래 2달 뭐 참으면 되지 합니다. 다음날 회사 동료가 저번에 코인 대박 나가지고 퇴사한 친구 꽐라 만든 끝에 간신히 빼왔다면서 우성에게 한 코인 리딩방을 소개합니다. GB 코인이라고 있는데 지금부터 작전 세력이 가격을 815원까지 떨어뜨린 후 8월 15일 아침 8시 15분에 815%까지 가격을 뻥튀기 시킨 다음에 폭락시킬 예정이란다. GB코인, 광복코인인 거죠. 여기에 풀베팅을 하자. 우성을 꼬드기지만 반신반의합니다. 무엇보다 수중에 돈 한 푼 없기도 하고요. 퇴근 후 어김없이 배달 알바에 나서게 되는데 그날따라 참 배달일이 고달픕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하나가 배달 알바 때 쓰는 자전거를 고장내뜨려가지고 수리비 날렸지. 비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배달이 더 힘들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배달 음식 손해배상까지 해줬지. 그 사이 틈틈이 GB코인을 확인을 해보는데 정말 회사 친구 말대로 가격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씨발 내가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집을 8억 원에 금매 처분해 받아낸 8천가량 되는 계약금으로 GB코인 풀베팅에 나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데 친구 말대로 GB코인 가격이 야금야금 뛰어요. 행여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누가 압니까? 코인판에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서 GB코인 차트만 우성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여름 들어 한 번도 안 켰던 에어컨도 켜보고 배달 음식도 잔뜩 시켜 먹으면서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차트를 우성은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현관문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나가보니 1301호 아저씨 아줌마를 필두로 한 아파트 주민 전체가 우성 집 앞에 모여가지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하에 층간소음 오늘 끝장 보자. 항의하러 온 거예요. 이에 우성은 나 정말 환장하겠네. 지난번에 1301호 당신네들 베란다로 스마트폰 올려가지고 내 집 도찰한 거 내가 다 봤어. 어디 방귀 낀 놈이 성을 내 하니까 너 증거 있냐? 임대라고 무시하냐? 여기서 그 말이 왜 또 나오냐? 난리가 납니다. 뒤늦게 온 주민대표 은화가 13층, 14층 모두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우성씨 집 한번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없을 테니까 그렇지 우성씨? 13층도 확인해보는 거 어때요? 중재안을 냅니다. 그렇게 배달 음식과 소주병으로 둘러싸인 우성 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때마침 층간소음 우퍼 소리가 들려옵니다. 봐봐. 이래도 내가 범인이야? 1301호 너 딱 걸렸어. 하는 그 순간 우성집 한켠에서 요란하게 작동 중인 층간소음 우퍼가 발견되는 뒤 과연 우성은 층간소음의 주범이었던 걸까요? 정신착란 증세를 겪는 반전이 있는 영화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GB코인도 다 허상이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누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84제곱미터 볼까 말까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까. 당연한 볼까 기준인데요. 내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하시면은 관람을 권해드립니다. 감독처럼 피해자였던가 서현우 배우처럼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은 몰입감이 배가 되실 것 같아요. 각종 층간소음들로 인한 PTSD가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주인공 심정에 공감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의미도 되니까요. 층간소음 경험 있으신 분 관람 권해드리고요. 코인 투자하신 분도 비슷한 이유로 관람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화 전반 1시간 동안은 층간소음 갈등의 외피를 둘러싼 코인 관련 영화입니다.
주식을 소재로 한 영화 작전의 유사 속편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였으니까요. 코인 투자자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것만 제외하면 코인 투자 경험자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희로애락이 몰아치기 때문에 한층 더 몰입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코인 투자 경험이 설사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코인 투자 하면은 떠올리는 희망적이라 쓰고 망상적 그리고 뭐 부정적 요소들 간략하게나마 다루니까요. 흥미로운 감상 포인트로 작용할 듯 싶습니다. 말가 기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회 문제 한 번씩 다 찔러보는 영화 고깝게 느껴지시면은 보지 마십시오. 감독의 기획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층간소음 관련 소동극으로 구상이 되었던 영화에 영끌족, 코인 투자, 아파트 세대 간의 차별 조장, 부실 시공, 집값 문제, 권력 비리 등등이 덧붙여졌습니다. 좀 덜어낼 건 덜어냈어야 했는데 김태준 감독의 욕심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고루 다 담아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그 결과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영화는 산만해지고 무리수를 남발하며 직설적인 메시지 설파에 급급해집니다. 불분명한 지향점에 방황하는 것도 모자라 폭주까지 일삼는 영화 나 싫어한다. 헛웃음으로 마무리 짓는 영화 별로다 하시면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84제곱미터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생활 밀착형 소재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도 그렇고 이번 84제곱미터까지 김태준 감독은 우리 생활 속의 공포, 갈등 요소 등을 캐치해서 극화시키는 능력만큼은 좋으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뭐 원작이 있으니 감독 자체의 독창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한국 정서에 맞게 이렇게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84제곱미터 속의 핵심 소재 층간소음도 우리 모두가 경험자거나 경험자였거나 경험자의 가족 아니냐라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소재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뭐 뉴스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심지어 영화에도 나온 살인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층간소음 때문에 무슨 저런 짓까지 해 라는 댓글에 대댓글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가 달리곤 하죠. 여기에 우성 관련 배경 서사가 몰입감을 높여줬습니다. 층간소음 자체만으로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영끌이니 비투니 해가면서 집을 장만을 했다면 더더욱 환장하겠죠. 시적절한 배경과 소재가 한데 어우러졌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만큼 높은 공감대의 소재를 전면에 내세워서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어찌됐든 간에 완성해냈다는 것은 인정받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제작비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죠?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이 충무로 나름대로의 사이즈보다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토대로 대 OTT 시대의 극장가의 불황들이 겹쳐져가지고 변해가고 있죠. 영화 84제곱미터가 나름의 유의미한 이정표를 한국 영화계에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서사를 갖고 캐릭터와 극을 이끌어 나가는 연출이 영화 시작 후 1시간 까지는 정확하게 우성이 코인 매도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까지는 감각적이면서 쫄깃했습니다. 오프닝 장면부터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대출빚 갚고 알콩달콩 신혼생활 만끽하다가 귀향하는 영끌 희망편 패티김 선생의 서울의 창가에 정말 딱 맞는 영상이었습니다. 브라운관 TV 화면비에 그에 부합하는 화질에 적당히 울리는 음질까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내 인생을 그대로 영상화 시켰더라고요. 이어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우성의 잔혹한 현실과의 대비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쾌한 스타트를 끊어주더라고요. 저는 특히 층간소음을 시각화하는 그 연출이 참 좋았어요. 제가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층간소음을 영화처럼 심각하게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층간소음 심한 친구 집 놀러 갔을 때나
야, 이게 내 생활이 된다면은, 야, 진짜 짜증나겠다. 라는 막연한 추측만 해봤을 뿐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이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조심스럽지만은 확실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그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순간이 층간소음으로 벽이 갈라지면서 끝내 아파트가 무너지는 환상 장면이었습니다. 그래, 진짜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은 없던 망상도 피어날 것 같은데, 야, 뭐 이사는 짠 하면 이러지냐? 층간소음 주범 막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곧장 들게 만들어주는 시각적 연출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을 코인 투자 그래프를 바라볼 때의 심장 박동에 차차 싱크로율 높여나가는 음향 연출도 기억에 남는데요. 연차 내고 집 안에만 틀어박힌 우성이 그래프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점점 친구 말 맞다나 815%를 향해 나아가는 와중에도 층간소음이 쿵쿵거리면서 울리죠. 이게 점점 심장박동 소리랑 겹쳐지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야, 김태중 감독님 작전 2 찍으셔야겠어 싶었습니다. 코인 관련 연출을 두고 바람이다, 고구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저는 적당히 짜증났고 적당히 쫄깃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이미 700%가 넘었다. 왜 안 팔어? 다그치기에는 그 순간만큼 우성에게는 시간이 곧 돈인 거잖아요. 1초 차이로 돈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럴 수 있다 봤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라는 명언도 떠올라가지고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했습니다. 테이저건 맞아가지고 온몸에 흐르는 전류마저 거슬러가며 마우스를 막 옮기려고 할 때도 이게 묘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내 인생, 내 목숨, 내 전부가 달린 순간에 저런 초인적인 힘, 영화적으로 충분히 연출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여겨가지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과연 매도에 성공을 할까?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성이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건가? 그러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될 텐데 매도에 실패할까? 그러겠지? 실패하면은 우성이 음식 배달이 아니라 장기 배달을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되나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착한 압류발이죠? 인정? 아쉬웠던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했던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는 매우 산만했습니다. 악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영화의 빌런이 총 3명, 3가구가 나오죠. 자해공갈단 1301호, 1501호 영진호, 그리고 입주민 대표 그 펜트하우스네. 초반 1시간까지는 이들 중에 과연 누가 층간소음의 진범일까? 코인 가자에 가려지긴 했지만 나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성이 지구대에서 풀려난 후 어찌저찌 1501호 영진호가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밝혀졌을 때 저는 1301호는 그냥 히스테릭한 부부였고 입주민 대표는 속물근성이 가득한 아줌마였구나 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구대 씬 끝나고 나서 러닝타임을 확인해 보니까 거진 50분 가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진호랑 치고받는 얘기만 50분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1301호도 연로가 되어 있고 영진호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이유는 전직 비리검사였던 입주민 대표 때문이었고 빌런이 너무 많고 또 제각기 사연이 또 따로 다 있어요. 새 빌런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서러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각종 비리, 확증 편향에 갇혀가지고 조작도 불사하는 언론인, 그래서 니들이 안 된다는 거야 이 개돼지 새끼들아,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늘어지게 돼서 그게 집중하기가 어렵고 남발되는 무리수에 헛웃음 참기가 힘들고 그렇게 이제 막판 들어가지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휘발성이 강하고 이 모든 과정 동안 주인공 노우성은 겉돌고 감독님이 취재하신 게 아까워서라도 영화에 다 어떻게든 우겨넣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려서 실패. 무리수 같은 경우는 우성이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시작이 되죠. 아니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방에서 1301호 아저씨가 우성을 발로 깠는데 뒤에 서있던 입주민 단 한 명도 그거를 못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까지는 우성이가 층간소음의 주범이다 라고 다들 오해를 했으니까 당해도 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담합했다 칩시다. 우성이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뒤로 막 나뒹굴면서 자해 공갈을 벌인다는 거를 현관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성 보고 폭력을 저질렀나 봐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 거리에서 그거를 못 봐요? 층간소음에 청각만 예민해져가지고 시각이 감퇴를 하셨나 이게 말이 됩니까? 코인 예약매도 안 걸어둔 거는 무리수를 넘어서 이제 헛웃음의 끝이었고 영진호 캐릭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진호의 직업은 유튜버 같은 거잖아요. 사이버 레카 쪽? 한껏 가오잡으면서 뭐 나는 거친 영상 찍는다 뭐 이런 분위기 풀풀 풍기길래 이 새끼 이거 스너프 필름 찍나 보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저거 저 새끼가 그런 거구만. 지 집에서 막 자르고 썰고 막 다 해가지고 돈 벌어 제끼는 쓰레기 새끼였구만 했어요. 칼빵도 뭐 그러저러한 과정에서 생겼다고 봤고 이런 예상이 무색하게 전직 검찰 취재하던 사회부 기자였다는 거잖아요. 칼빵은 염혜란이 검사 시절에 봐줬던 토건 비리를 취재하다가 조폭 관계자들한테 맞은 거고 그 뒤에 이제 염혜란이 손을 써가지고 뭐 기자 일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건데 지 방에서 편집된 영상 보면서 만족하며 막 낄낄대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조작방송 사이버레카 아닙니까? 그런 양반이 갑자기 눈 돌아서 1300이로 아줌마 죽이는 것도 좀 터무니가 없고 무엇보다 쟤 아무리 염혜란한테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았다지만 기자 생활할 때 돈 좀 벌었나 봐요. 염혜란이 입주한 집에 월세건 전세건 일단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입주민들 하나하나 뒤캐고 다닐 만큼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 뭐 층간소음이니 홈캠 해킹이니 온갖 장비 다 있고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사람 사서 염혜란 담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궁지로 몰고 가가지고 다 술술 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재력이면은 기자 시절 영진호도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전반부 코인 관련 답답한 모습 등 우성의 행실을 두고 재미를 위한 착한 바람이라고 쳐줬지만은 후반부 들어서는 대체 이놈 새끼는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수많은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이러니까 주인공이 후반부 들어서 배경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칼빵 맞았던 영진호가 다시 일어설 때는 내가 지금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나? 싶었고 이어지는 싫은데? 대사는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켜가지고 내내 새어나왔던 헛웃음, 빵 웃음으로 바꿔줬습니다. 층간소음 주범이 영진호였다. 1301호는 히스테릭 부부였고 영진호가 그토록 찾았던 토건비리 장부 뭐 이런 건 없었다. 내용을 30분 안쪽으로 후두루 뚝딱 진행시키고 영화 결말쯤 다다라서 염혜란이 자기 혼자서 장부? 사실은 있었는데 깔깔깔 하면서 착디작은 여운 남기는 쪽으로 영화를 끝내는 쪽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84제곱미터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뭔가 부족한데 입니다. 초반 1시간까지는 재밌었어요. 쫄깃했고 연출도 잘하네 괜찮네 하면서 봤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제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우겨넣는 과정에서 영화가 갈 곳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침몰하게 된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다가 안 좋았으니 딱 반 2.5점 뭔가 부족한데를 주게 됐습니다. 영화 84제곱미터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영화가 무슨 죄야? 결국 감독 욕심이 문제지 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극 중에서 주민 대표가 하는 대사죠. 아파트가 무슨 죄야? 결국 사람이 문제지. 대사에서 따왔습니다. 영화는 죄가 없다. 김태중 감독님께서 이것저것 좀 많이 버무리시다 보니까 영화가 이렇게 됐다 해서 영화가 무슨 죄야? 결국 감독 욕심이 문제지 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월 넷째 주 금주의 팝콘 무비 영화 84제곱미터 에피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